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돌풍은 여러 가지 변화를 상징하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이 최종 대표가 되느냐 여부는 몇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예비 경선 때처럼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당원들이 생각을 하는 이 사고방식, 선택이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원들, 당심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2019년 당대표 경선에서도 황교안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 12%가 뒤졌는데 당원들 투표에서는 32%나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도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당원들도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한 이런 투표를 하기 때문에 2년 전 상황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그 경선 방식의 변화를 이준석 대표가 돌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이런 중진 후보들의 합종연행,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 토론. TV 토론을 서너 차례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준석 후보는 내가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리더십과 정치의 내공을 쌓아왔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안철수를 어떻게 끌어들이겠다. 야권 대통합,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유승민계의 핵심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내가 유승민계를 택한 이유는 어떤 이유였고, 나는 왜 탈당을 했으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경선 관리에서 불공정으로 작용을 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보장하겠다 라는 점들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본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마는 이준석 현상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야권의 최대 경쟁자, 가장 강력한 주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 경쟁을 할 때, 그리고 본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예를 들어서 정당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고 있는 유권자들이랑 아니면 정치 평론가들, 언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플하게 새로움에 대한 갈망, 특히 내년도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사수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선 주자의 여러 가지 어떤 이 조건 중에서 새로움이 가장 강력한 변수로 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준석은 왜 강한가? 이준석은 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이런 당권이라든가 어떤 이 야권 권력의 무대에 전면으로 나서는 사실상의 신인이라는 점. 물론 알려지기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이런 당권 선거판에 나서는 신인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아주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치러야 되는 어떤 경쟁의 상대들, 만약에 안철수까지 들어오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자, 이런 정치인들은 이미 정치인으로 오랜 세월을 겪었고 새로움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보다는 미래. 많은 전문적인 분석가라든가 또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박근혜 탄핵에 관한 찬반의 문제, 그리고 탈당이냐 잔류냐 이런 것들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작용을 하는 강도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훨씬 약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제가 3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대통령 선거판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 2030과 중도층. 이들에게는 이미 박근혜 탄핵에 찬성, 반대, 옳았느냐, 그렇느냐, 그리고 당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을 대거 탈당한 탈당파들이 옳았느냐, 잔류파들이 옳았느냐. 이런 것들은 어떤 국민의힘의 정통 당원이라든가 또는 정치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층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엷을 수 있다는 점. 이미 박근혜에 관한 문제는 많은 당원이나 많은 국민이 판단을 하는 주요한 요건에 반열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윤석열에게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내의 정통 보수 유권자들에게 받는 비판. 당신은 박근혜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적폐 수사에 앞장섰던 인물 아니냐. 당신의 특검 수사가 박근혜 탄핵에 상당 부분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윤석열이 나름대로 나는 박근혜의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로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사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는 논리를 더 강력하게 펼 수 있는 기반이, 그런 바람이 이준석 현상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준석 자체가 유승민과 더불어 탈당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역시 2030과 중도층. 대선의 핵심 변수. 이번에 당원들의 표심에서도 이준석과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똑같이 나타난 것은 정통 보수 당원들이 상당 부분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겠는가. 과거 광주의 유권자들이 민주당 내에서 했던 전략적 투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찾아오는 것, 본선 경쟁력. 자, 그러려면 2030과 중도층의 표를 하나라도 더 흡수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중도층 확장, 2030이 갈망하고 있는 새로움에 대한 어떤 이런 욕구, 이런 것들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로서 윤석열의 경쟁력은 여타 후보들에 비해서
좀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네 번째,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준석이 명백한 유승민 계이기 때문에 그가 당대표가 되면 자신이 어떤 연대와 계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을 위해서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들어오겠는가? 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두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세력이라든가 노장파, 이른바 잔류파, 또 기타 경선에 뛰어드는 홍준표, 원희룡, 또는 윤석열, 안철수, 이런 세력들의 견제와 감시 때문에 노골적으로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의 최고위원들은 상당 부분 경험을 가진 노장파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견제와 감시, 무엇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경선의 공정성을 노골적으로 해치는 행위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이 윤석열 전 총장의 별다른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윤석열 전 총장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새로움, 2030과 중도층에 대한 확장의 가능성, 무엇보다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역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에 비해서 신선감,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돌풍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풍이 당대표라는 현실적인 어떤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통 보수 당원들 앞으로 본선의 투표에서 상당히 이준석이 과연 리더십과 정치적인 내공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될 것이며, 그 시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시험 무대는 텔레비전 합동 토론이 될 것입니다.